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19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매수세가 살아나며 회복 랠리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달 초 실업률 상승으로 노동시장 냉각,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급락했던 증시는 지난주부터 침체 공포를 씻어내며 회복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7월 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해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습니다.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증가해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돌며 경기 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한 모건스탠리 전략가는 7월에 둔화를 반전시킬 강력한 일자리 보고서는 성장 위험이 가라앉았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새 정강을 통해 동맹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시사했고요. 개정안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단결하도록 이끈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 강화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인 근로자 가운데 향후 4개월 내에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이어온 근로자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이달 초 실업률 상승으로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용 불안 신호가 감지됐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6일 공개될 미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공개된 7월 고용보고서에는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올라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9월 FOMC 개최 전 공개될 8월 고용보고서에는 다음 달 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4.35% 급등한 1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3조 2천억 달러에 근접한 3조 1,9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8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로 최근 들어 연일 랠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블랙웰 칩의 출시 지연이 펀더멘탈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 전반에 걸친 고객 수요가 강해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58%, S&P 500 지수는 0.97%, 나스닥 지수는 1.39%,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2024년 들어서 처음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UBS 그렉 마커스는 이번 달 초에 과도한 경기 침체 우려에서 시장이 거의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수요일에 공개될 연준의 최근 회의록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3.12% 급등하는 등 니콜라를 제외하고 전기차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드만삭스의 반도체주 매수 추천으로 엔비디아가 4.35%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가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눈에 띄는 악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0.2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투자자들은 9월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실업수당 청구, 소매 판매 등의 긍정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9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75%로 높아졌다고 보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AMD가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기업인 GT 시스템즈를 4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AMD가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 칩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로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MD는 이번 인수가 자사의 기존 실리콘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완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배포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MD는 지난 12개월 동안 AI 생태계 확장과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고요.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AI 시스템 구축이 현재 AMD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하고요. GT 시스템즈가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기업들에게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MD는 대규모로 강력한 AI 칩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말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MD는 올해 4월에 AI 기능이 탑재된 노트북과 데스크탑용 신형 프로세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미 AI 기능이 있는 칩을 설계한 엔비디아와 인텔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AMD는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TSMC의 주요 고객으로 TSMC는 전 세계 고성능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편의점 대기업이 일본의 경쟁사인 세븐일레븐을 한화 약 50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일본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클K와 같은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ACT는 월요일에 세븐일레븐 인수를 위해서 첫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ACT의 미국과 캐나다 내 매장 수는 2배 이상 증가해서 2만 개 이상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일본 증시에서 세븐일레븐의 기존 시가총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소유한 도쿄 기반의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이번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ACT로부터 모든 발행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비밀 유지 조건에 비구속적인 예비 제안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이번 제안을 신속하고 신중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북미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전 세계 20개국의 지역에 8만 5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에서 1,000명 이상의 사무직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문의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해고 사태는 경영진이 바뀐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GM은 해고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무직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고요. 그중에 600명은 미시간주 워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해고는 GM의 전 세계 사무직 직원 7만 6천 명 중 약 1.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GM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과 같은 신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 창출은 GM을 비롯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와 같은 반복적인 수익을 늘려서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과 그가 지배주주로 있는 아이컨 엔터프라이즈가 공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약 26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SEC 조사 결과 아이칸은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칸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발행된 전체 주식의 51%에서 최대 82%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칸은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지배주주로 약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EC는 연방법상 아이칸과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대출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공시가 이루어졌다면 아이칸이 언제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 가자 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에서 미국의 인질 석방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지함을 재확인하면서 휴전 합의의 첫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인질이 석방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확인하면서 이제 하마스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집트에서 열릴 휴전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K뷰티 밀려드는 주문에 화장품 ODM 빅4 공장 증설 중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인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 국내 빅4 ODM 기업들이 앞다퉈서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하고 증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밀려드는 고객사 주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스맥스는 다음 달 태국 신공장 착공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국콜마도 올해 하반기 세종 1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법인 생산량도 1억 8천만 개에서 3억 개로 증가하게 되고요.
2019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 확보에 투자한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물량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ODM 업계는 신규 공장 건설이나 증설 외에도 기존 공장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이 공장에 립틴트 고속 충전 라인을 설치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색상이나 라인업이 다양한 화장품의 특성상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공정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 제품에 대한 추가 생산과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신규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ODM 업계가 생산 설비 확충, 그리고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30%씩 올랐습니다. 인디 브랜드 등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일본에 이어 태국에 신공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콜마 연산 14억에서 20억 개로 확대에 나섰는데요. 자동화 설비로 생산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슈퍼위크 앞두고 하는 메시지 수익 고심. 8월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살짝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낼 필요가 있지만 내수 침체가 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금통위는 21일부터 22일까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하느니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고요. 7월 금통위만 해도 하느니 매파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당일에만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을 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금통위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죠.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은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월가에서는 연준이 0.5%포인트 인하 같은 빅컷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힌트를 상당 부분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금통위는 중요한 이벤트를 보지 못한 채 회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한된 상황에서 하느니 적절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점이고요.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통화정책 관련 주요 자료 및 이벤트입니다. 8월 20일 한은의 8월 금통위가 예고되어 있고요. 미국 7월 FOMC 회의록 그리고 미국 S&P 8월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8월 23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내수 부진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통화정책 시그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에 금감원, 네이버와 토스도 점검한다.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이전한 건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업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간편결제 업체가 고객 정보를 원본 데이터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암호화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 수준이 취약한 회사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아이디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비식별 처리에 필수인 랜덤 값을 추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카카오페이 측의 입장과 배치되는데요. 금융권은 함수 구조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업체와 유사 사례를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적정 조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캐스퍼 배터리 전수검사 전기차 포비아 실내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형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고를 앞두고 탑재 배터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확산하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터리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신차 출시 일정을 늦추는 대신 자사의 전기차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캐스퍼 일렉트릭 출고에 앞서 모든 차량에 탑재한 배터리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전압과 절연 품질 등 단품부터 캐스퍼 일렉트릭 완성차까지 현대차의 자동 검사기를 통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터리 이상 여부를 파악해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에 한해 고객 인도를 진행하기 위함이고요. 전기차 불안감을 넘어 포비아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캐스퍼 일렉트릭 계약 취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합작 법인인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팩은 진동, 충격 등 가혹 조건에서도 안전 성능을 갖추는 강건화 설계를 적용했고요. 배터리 이상 징후 감지 시에는 경고등 표출과 충전 제한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EV 출고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건화 설계 그리고 충전 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캐스퍼 외 그룹 전 모델도 점검하고 있고요. G80 출시를 미뤄서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범용 백신 두더지 잡기 대응 끝낼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가 변이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새로 맞아야 하는 반면 범용 백신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장 빠른 연구 개발도 임상 1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제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변이가 자주 일어나고 우세종이 바뀝니다. 특히 이 때문에 매년 독감 백신을 새로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우세종에 맞춘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백신 개발자들은 범 코로나 백신 개발 목표를 400호 바이러스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400호 바이러스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관건은 개발 속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단백질, 즉 항원을 찾아 백신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타깃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빠른 연구도 임상 1상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세종이 바뀔 때마다 맞춤 생산 속에 글로벌 제약사 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요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연구 임상 1상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실제 출시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보핏 출격 대기, 로봇주 함께 뜰까? 네, 오늘 처음 모셔봅니다. IM증권 이청원 PB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네, 우선 로봇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이 보핏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요.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우선은 지난주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보핏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뭐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관련해서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가 넓게로 보면은 로봇 관련된 섹터, 특히 부품 섹터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로봇 산업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웨어러블 로봇, 특히 보핏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삼성전자라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섹터 안에 있는 한 가지 분류 정도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섹터로 분류가 되게 되었고요. 삼성전자가 이 보핏을 출시하는 것, 즉 웨어러블 로봇을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웨어러블 로봇은 우리가 사실상 그 착용을 하는 거죠. 협동 로봇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제품이 있었다면 역시나 휴대폰인데 아주 예전의 경우에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많으신 분들, 뭐 회장님, 사장님 그런 분들이 썼지만 지금은 전 대중이 다 쓰는 거죠. 재화의 성격상으로 사치재라고 하는 것이 필수 소비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격 자체는 여전히 비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제품에 대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가격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 모든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것이고 보핏의 출시는 그 시작일 뿐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핏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주로 언급되는 해상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도 상승 흐름을 같이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핏 출시 기대감에 로봇 섹터도 함께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일면 처음으로 로봇을 선정을 한 이유가 로봇은 지금 시점에서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봇 산업은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는 있으나 시장은 이러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3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삼성전자의 보핏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조금 다이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오르게 만들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의 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의 측면에서 지금 좋지가 않은 거죠. 모든 기업은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잘 가는데 단순하게 파이프라인만 좋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는 결코 주가는 계속해서 올릴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나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실적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정도까지는 봐도 좋다라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3분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보핏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 과연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한 번 정도 관심은 받았을지라도 이것만으로 로봇 산업 그리고 로봇 섹터 전반적인 훈풍을 견인하는 것은 저는 꽤나 어렵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오케이, 중장기적으로는 글쎄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실적일까요? 네, 실적이 우선은 나와야 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현황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PPT 자료 하나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3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진투자증권, 참고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봇 관련한 위클리 데이터를 쭉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면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 체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은 결국에는 자동차와 매우 흡사한 과정 그리고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밸류 체인 기준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전방 기업들은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입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PG나 SPB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으로는 여전히 국산 제품에 대한 조달 비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참고로 로봇 관련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국산에 대한 혹은 국내 부품 조달 비율은 90에서 95%,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산업을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에 따라서 자체적인 부품 조달 비율도 70%가 넘어갑니다. 아쉽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매우 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철저하게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 자체는 작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합니다. 일본산 제품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백러시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약간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부분이 해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기술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본산 제품에 비해서 조금은 뒤지는 상황이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결국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매우 자명합니다.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개선시키고 여기에 따른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그런 재무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제가 계속해서 커버를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만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아래에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SPG 앞서 이야기한 감속기입니다. 유일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기조를 보이고 유일 로보틱스도 이번에 9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왼쪽 맨 상단에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대비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은 한 분기 정도는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의 시장 침투율을 협동 로봇이 처음으로 넘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기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또 SPG, SBP테크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기대감은 모두 다 훼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밸류체인 자체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거기에 국산 제품, 부품에 대한 조달 비율 자체가 아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못지않게 또 우리가 고려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S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결국에는 몇 가지 언어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S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서 이 SI 시스템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나 아직도 기타 모든 기업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는 해당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이 되는 데서 매우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북미 채널입니다. 협동 로봇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국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나 북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명확한 통관 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기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대가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국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덴마크. 그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이러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 거죠. 미국이 산업용 로봇, 큰 틀로 보면 안에 협동 로봇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 역시나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우리가 얼마 전처럼 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대신해서 해주는 게 협동 로봇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F&B 시장이라든지 또 기타 웨어러블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핵심이 될 만한 주된 수요처가 원하는 제품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분기 기준으로 수익이 또 실적이 바로 개선이 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북미 채널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이유, 그리고 얼마 전에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두산 밥캣과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북미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이라도 더욱 많은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미양 매출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타겟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곳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국 로봇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품을 국산 자체로 조달을 할 수 있는 이 비율이 올라가야 하고요. SI 시스템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북미 채널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2분기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당장 3분기에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니까 13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 섹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산에서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 지켜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우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 1분기 때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역시나 영업 적자였습니다.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일회성 비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은 1분기가 아니라 3분기를 우리가 보고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이 안 나온 부분 얼마든지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요. 실적 발표 3일 전에 저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 리포트를 거의 다 봤는데
실적 전망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서려 있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려나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영업 손실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죠. 특정 분기만에 실적이 턴이 되는 게 그만큼 지금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앞서 제가 3분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을 턴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업 손실 폭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그게 확대가 되면 3분기 턴이 과연 쉬울까? 그거는 역시나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모든 로봇 산업 그리고 로봇 섹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턴이 되지 않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감속기라든지 기타 많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도 드문드문 흑자 전환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대장 종목이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넓게 보면은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3분기 때 실적이 만약에 적자가 또 나와버린다면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기대감들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단순하게 로봇 미래 성장성은 좋아. 협동 로봇 시장 더욱 커질 것이고 감속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부품 조달 비율도 올라갈 것이야. 그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시장은 냉정하게 내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막연히 가지고 계시지는 마시고요. 3분기 실적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때 맞추어서 대응만 잘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분수령 그리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한 개 분기 남았는데요. 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 로템과 함께 대테러 로봇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기대감 가지고 읽어봐도 될까요? 협동 로봇이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로템 사실상 군사용 로봇입니다. 이게 최근에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고 실적이 좋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방산 기업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데 그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바로 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로봇과 방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접점이 되고 시너지가 되어서 어떠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그리고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넓게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기타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할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의미하는 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많은 것들은 결국 시간이 꽤나 지났을 때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과 전통적인 로봇 그 모든 것을 확장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로봇은 실적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로봇 관련된 섹터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로봇 섹터 실적은 성적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늘의 일면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바로 살펴보시죠.
환율 하락이 가져올 나비 효과, 하나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은행주 주가는 약 2.5% 상승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코스피 상승률 4.2% 대비로는 좀 아쉬운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미국의 7월 CPI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7월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급락 이후에 반등폭이 컸었던 코스피에 비해서는 은행주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증가해 컨센서스 0.3%를 크게 웃돌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B컷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됐지만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주 후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 초에 하락폭이 컸던 점도 주간 단위로 금리가 하락했던 배경이었는데요.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88%, 한 주 동안 6bp 정도 하락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4.05%로 마감해 한 주간 1bp 정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대거 순매수하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1조 8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은행주는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기관은 코스피를 약 1,800억 원 순매수했고 그 가운데 은행주를 약 380억 원 매수하면서 좀 쓸어 담았는데요. 종목별로는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이슈가 불거졌던 우리금융을 국내 기관들이 230억 원 순매수한 점이 다소 특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8월 MSCI 코리아 리뷰에서 우리금융 유동 비율이 0.8에서 0.8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약 272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겨냥해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BNK금융은 주가가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은행주 중 유일하게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는 중간 배당 기준일이 8월 16일이기 때문에 14일에 배당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은 주당 200원으로 약 2% 정도의 하락 요인으로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주의 체크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22일에 예정된 8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부동산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13회 연속 돈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통위에서의 인하 소수 의견의 출현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사로 손꼽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9월에 미증시 같은 경우 9월에 연준은 50bp보다는 25bp씩 나누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이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잭슨홀 미팅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 중에 최소 2차례 이상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통화위원회도 10월과 11월에 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순이자 마진 하방 압력은 이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미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3, 4분기부터 이 부분 순이자 마진 하락폭이 다소 커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 중 계속 상승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3분기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손익상 외환 환산 손실 발생 외에도 위험 가중 자산 및 이자 수익 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과 순이자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장외 파생 거래 시에 외국계 은행에 제공해야 되는 국고채 담보의 양도 늘리기 때문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낮추는 요인으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 시에는 은행 손익과 자본 비율, 순이자 마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주는 9월에 밸류업 지수 출시, 그리고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8월과 9월 등 은행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투자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유로존 7월 CPI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와 관련해서 로봇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바로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